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11월 8일 그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어제 증시가 또 흔들리고 오늘은 사실 어제랑 좀 분위기는 달라요. 이제 상승 종목도 많긴 했는데 오늘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폭락을 했죠. 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오후에 급락을 했고 이 영향으로 조금 이제 지수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둘 합치면 시총이 너무 커요. 둘 합쳐서 40조나 되니까 이 둘이 급락을 해버리면 당연히 방법이 없죠. 코스닥이. 그래서 2차 전지가 오늘 코스닥 중심으로 좀 빠지면서 시장은 굉장히 또 어렵게 흔들렸는데 다만 이제 그때랑 과거랑 다른 점은 증시가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무너지는 건 아니고 오늘 종목 장세가 화려하게 또 펼쳐졌기 때문에 시장이 사실 이런 부분 제외하면 나쁘진 않았다. 다만 시장을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들 크다 보니까 영향은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실적에 집중하세요. 사실 오늘도 실적 따라서 주가들은 급등한 거, 급락한 거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실적 나온 기업들 위주로 좋든 나쁘든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해 드릴 거는 이제 10월달 항공 데이터 나와서 그거 좀 말씀드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셀트리온, 하이로코리아, 크래프톤, 클래시스, 한국항공우주, KT 현대백화점, GS 리테일, 태웅, LX 인터내셔널, 유진테크, 신용이 지탱하는 소비, 쿠팡, 타이오 유덴. 타이오 유덴은 뭐냐면 이제 일본의 그 MLCC.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기 경쟁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오픈 AI가 이제 최근에 개발자 컨퍼런스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그 첫 번째로는 그 항공 피크아웃 우려가 있는데 여전히 괜찮아요. 일본 10월달 데이터 보면 일본 130만 명, 동남아, 미주, 구주, 중국 연휴 고려해도 국제선 여객은 괜찮았다고 하고요. 여객 수요 피크아웃 아니다. 이런 건 좀 그 해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10월달 운임지수 항공 화물도 괜찮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느껴지는 거는 반도체하고 화장품이 확실히 좋아요. 이게 다 항공 화물로 수출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쪽 데이터들은 확실히 좀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반도체하고 이쪽 그 화장품 수출 데이터는 양호한 게 확실히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항공주를 저도 이제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나쁘게 볼 이유가 뭐가 있나 이제 말씀드렸던 게 더 나쁠 게 별로 없어요. 이미 유가는 그때 올라갔었고 환율은 이미 최고치 찍었었고 근데 그 상황에서 꺾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환율 꺾이죠. 유가 급락했죠. 항공주를 나쁘게 볼 이유는 전혀 없다. 주가도 워낙 빠져 있고 지금 바닥에 있는 기업들이 터닝을 해요. 지금 장세는 소외주들이 한 번씩 급등하는 장세입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항공주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걸 나타내는 지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직까지 중국 여객 수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만큼 룸이 남아 있다는 거죠. 중국도 나쁘게 볼 건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은 이제 어제도 LNF 설명드리면서 한번 좀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이게 실적을 물론 떠나서라도 비싸죠. 굉장히 좀 고평가된 게 좀 부담이고 일단 주민우 연구원님 의견은 뭐냐면 목표 주가 35만 원으로 좀 낮췄고 그래도 주민우 연구원님은 내년 3분기부터는 좋아질 걸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주가는 내년 1분기에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반등할 수 있다. 약간 그런 좀 시각이신 것 같아요. 근데 당분간 힘들고요. 당분간은 반등은 좀 쉽진 않습니다.
일단 내년에 전기차 수요가 캐즘, 침투율이 16% 가면은 약간 일시적으로 주춤거린대요. 뭐 옛날에 스마트폰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둔화는 좀 불가피한 것 같다. 네, 그런 좀 내용이고. 근데 이거는 이미 다 알려졌다. 그죠? 뭐 전기차 수요 요즘에 부진하다 그걸 뭐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봐야 될 거는 물량도 물량인데 판가를 보자. 이 양극재 판가를 결정하는 건 리튬 가격인데 리튬 가격은 18에서 20달러 사이에서 아마 바닥을 찍을 것 같고 현재 20달러니까 좀 더 빠질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내년 1분기에 아마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간다면 근데 내년 2분기엔 실적이 또 안 좋을 거래요. 왜냐면 리튬 가격이 딱 올라가는데 판가가 바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좀 시차가 있죠. 그러니까 원재료 비용 또 올라가니까. 그래서 약간 마진 축소는 있지만 그 중요한 건 리튬 가격이 오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왜냐면 3분기엔 수익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럼 주가는 리튬 가격이 1분기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반응을 보일 겁니다. 좀 선반영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 양극재 기업들 보실 때도 양극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량도 있지만 리튬 가격이에요. 거기에 연동돼요.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거기에 이제 가공비 붙여가지고 이익을 내는데 영업이익률은 높지가 않아요. 한 5% 정도 나와요. 굉장히 저마진 비즈니스입니다. 이 양극재 사업 자체가.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게 리튬 가격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마진이 높게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시총은 굉장히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계속 하락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오늘 한 또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매도 리포트라만 쓴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주민우 연구원님 의견은 좀 그렇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개선은 내년 3분기부터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제가 PER을 봤거든요. NH투자증권 보고서를 보니까 내년에 150배입니다. 25년도에도 66배. 예, 그러니까 여전히 주가가 비싸요. 예, 뭐 이거는 뭐 팩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좀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는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님이 일단 뭐 이 김현수 연구원님이 계속 좀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보자는 그런 좀 시각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오늘 유일하게 에코프로 보고서 나온 거는 김현수 연구원님밖에 없어요. 에코프로 BM은 워낙 많은데 그래서 나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목표 주가 42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사실상 매도하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주가가 70만 원대니까 영업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예, 물론 이제 에코프로 BM 실적 안 좋은데 좋을 수가 없죠. 거기다가 리튬 가격 떨어지고 폐배터리 회사들도 좋을 수가 없죠. 예, 거기다 지주사 연결 이익에서 상장 자회사 딱 제외하고 비상장이 중요해요. 지주사는. 비상장 자회사들 실적은 76억밖에 안 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계산을 추정을 해보니까 이번엔 공개를 안 했대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상세하게 자회사들 실적을 공개 안 했는지. 예. 어쨌든 4분기 전기차 수요 둔화 뭐 이건 이미 알려진 이슈고 예. 그래서 뭐 약간 뼈 있는 말씀도 하셨는데 뭐 저도 예전에 몇 번 소개해드렸죠. 주가는 단기적으로 인기 투표와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중계다. 이게 벤저민 그레이엄이 했던 얘기죠. 저번에 제가 함께 배우기 시간에 그 가치 투자가 진정한 가치 투자가 뭐냐. 그 박종대 연구원님이 마지막에 보고서 쓰고 간 자료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그거죠. 결국엔 기업 가치는 그러니까 주가는 기업 가치에 수렴을 해야 돼요. 그게 성립을 안 하면 분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게 통해야 되고 그래서 비싼 기업은 당연히 좀 낮아져야 되고 기업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된 거는 또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돼야만 그게 시장이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게 안 맞으면 근데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막 인기 투표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에코프로는 너무나 좀 비싼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튬 사업의 대표 기업들이 미국의 앨범알이 세계 1위잖아요. 중국의 강펑 리튬 이런 회사들이 내년 기준으로 퍼가 7.5배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좀 비싼 편이죠. 그래서 에코프로의 가치는 10.9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고, 예. 아무튼 뭐 각자 잘 판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지금 이제 어제 수요 예측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인가 내일인가 그 공모주 청약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하는 것도 당연히 부담이죠. 자회사가 상장하면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요. 거기다가 흥행도 참패를 했습니다. 수요 예측이 17대 1밖에 안 돼요. 경쟁률이. 이건 뭐 사실상 기관들이 거의 참여 안 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만큼 기관들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별 관심이 없다. 그래서 공모가도 굉장히 낮은 가격에 측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면 청약도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에코프로한테 상당히 부담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은 여기 안 적어드렸네. 하나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은 괜찮았어요. 그 기대보다는 실적 좋았고 시장 기대를 상회했고요. 바이오시밀러 또 신규 제품 이런 쪽 위탁 생산 다 역대 최대 분기 매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참 주가가 잘 안 가요. 숫자 좋은데도. 근데 이제 합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합병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일단 이거 끝나고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뭐 부분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주식 매수 청구가 아까 제가 아까 라이브 할 때도 한 분이 DLENC 이게 주식 매수 청구 뭐 합병 그러니까 합병은 아니고 DL 건설과 DLENC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가 되죠 거의. DLENC가 DL 건설 지분을 다 가져가요. 그래서 DL 건설 주주분들은 DLENC 주식으로 바꿔 가든가 아니면 나는 반대한다. 난 DL 건설 주식 팔 생각 없다. 나는 이거에 반대. 그러면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특정 가격에 사주는 거죠. 자기 지분을. 그걸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 그러고 그걸 가격이라고 하는 건데 똑같습니다. 난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반대해. 난 반대한다. 그러면은 셀트리온은 15만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만 7천 원에 사줘요 주식을. 그 주주분들에 한해서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신 분들은. 그래서 반드시 반대 의사를 표시하셔야 저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수 청구권.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요. 반대 의사 안 하시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격이 요 정도인데 이 가격보다 지금 현재가가 더 높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가격에 주식 매수 청구하시겠어요? 지금 팔아도 이거보다 더 비싸게 받는데. 그죠? 그럼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반대의 가능성은 낮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합병은 아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근데 이제 내년 실적은 이제 합병을 하니까 참 계산식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한번 실적은 보시고 그래서 그거 보고 뭐 목표 주가 투자 의견 뭐 일단 유진하지만 합병이 끝나면 좀 변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대부분의 불확실성은 다 해소됐습니다. 램시마 SC도 미국 승인 받고 다만 이제 합병 이후에 실적이 어떻게 계산이 될지 그거를 좀 체크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쁠 건 없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하이로코리아가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일단 실적은 기대보단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다만 전분기 대비는 역성장이고요. 신규 수준은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방산업은 석유화학, 해양, 조선, 반도체. 근데 반도체가 원래 비중이 좀 있었는데 이게 감소된 건 반도체 투자 요즘에 줄이잖아요. 반도체 공장에도 피팅 들어가요. 밸브 같은 거. 근데 내년에 이제 반도체 전방 사업이 또 다시 투자가 늘어날지 한번 봐야 되고 해양 플랜트는 모잠비크 플랜트 이게 수주되느냐가 좀 관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무엇보다 하이로코리아를 조금 긍정적으로 봤던 거는 뭐 이런 뭐 피팅 업체들에 대한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이게 마음에 들어요. 아무튼 주주 환원을 잘해요. 그죠? 배당금 확대라든가 자사주 매입소가. 그래서 어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주주 환원 잘하는 기업들이 더 높은 밸류를 앞으로 받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말로만 하는 기업도 있고 진짜로 시행하는 기업도 있는데 하이로코리아는 또 그걸 이미 예전에 공시도 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이제 주주 환원이 이루어지기를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유가가 좀 빠져가지고 급락해서 유가 빠지면 이 피팅 업체한테는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그래서 약간 주가는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 또 한 번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이 전력 배출률을 78달러에 사기로 했어요. 그러면 뭐 유가가 계속 급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매수를 하겠죠. 미국에서 원유를 채워 넣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크래프톤이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크래프톤이 대장이었고요. 제가 왜 이미석 연구원님 보고서를 갖고 왔냐면 다 많지만 이분이 10월달 들어와서 기억나세요?
목표 주가 올린 거 아마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잘 맞추셨어요. 예.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이 기대보다도 훨씬 더 잘 나왔고 그 이유가 모바일 게임 매출이 많이 증가를 했나 봐요. 특히 중국이 안 좋았던 게 조금 완화되고 인도가 원래 이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인도에서 안 됐거든요. 규제당해가지고. 근데 그게 올해 6월인가? 풀렸죠. 그런데 그 금지되기 전보다 지금 더 잘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모바일 쪽의 매출이 예상보다 컸던 거죠. 예, 중국 매출 안 좋았던 것도 조금 완화되고. 근데 물론 이제 신작은 없어요. 크게 막 대작은 내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많이 말씀드렸죠. 크래프톤은 내년에 나오니까 올해는 보릿고개다. 다만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서 실망은 하지 마라. 좀 기다리라. 근데 주가 뭐 그 계속 빠지더라고요. 뭐 게임즈도 워낙 안 좋으니까. 예. 근데 일단은 이제 회복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좀 더 시간은 걸립니다. 왜냐하면 신작 대작이 좀 나올 때까지는 공백이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번 실적을 통해선 바닥은 이제 확인됐구나 라는 게 좀 보이니까 긍정적으로 봐도 되고, 다만 이렇게 오를 때 쫓아가는 건 역시 안 됩니다. 아무튼 이미석 연구원님은 잘 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선도적으로 굉장히 잘 보셨던 것 같고, 다월투자의 박정현 이정호 연구원님은 클래시스 목표 주가 46,000원 유지를 했고요. 브라질을 포함한 해외 주요 국가 매출이 확대되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실적 정말 잘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인모드가 이 미국 증시에서 인모드가 뭐 실적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는데, 거기는 고가품이 좀 많아요. 고가 장비, 소모품 비중도 낮고. 근데 클래시스는 정반대입니다. 중저가, 소모품 비중도 높아요. 그러니까 완전 이 결이 다른 거죠. 근데 확실히 잘 나와요. 거기다 브라질 비중이 높아요. 예. 미국 비중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에 인수하는 그 뭐죠? 이루단가요? 아마 그 회사가 미국 비중이 높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한국, 브라질, 태국, 일본이 4대 주요 국가인데 여기가 연 매출액이 100억 원을 넘을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확고한 국내 점유율 1위 기업, 신흥국 위주로 가고 있고, 또 그 소모품 비중 높고 중저가고 이런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어서 긍정적이다. 다만 주가가 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이다 보시면 되겠고, 삼성의 한영수 이가영 연구원님은 한국항공우주 목표 주가 낮고 실적은 좀 실망스럽게 나왔어요. 안 좋아요. 3분기 영업이익이 그 폴란드 FA50 요게 경공격기죠. 그래서 저 전투기가 4기가 수출이 반영이 됐는데 일회성 손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폴란드 수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수익성도 기대보다는 안 좋았고. 근데 이게 이 한국항공우주 투자가 되게 어렵다고 지금 적어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매출 65%랑 이익의 대부분이 하반기에 집중된대. 왜냐하면 전투기 같은 거 만들잖아요. 주요 사업이 전투기잖아요. 근데 이게 대당 단가 엄청 비싸잖아요. 비싸고 한 여러 기를 수출을 하면 돈을 많이 받는데, 문제는 회계상으로 언제 이걸 인식하냐면 매출을 다 만든 다음에 인식을 해요. 중간중간 나눠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다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인식은. 그러면 그 인도되는 시기에는 돈이 왕창 들어오니까 갑자기 실적이 점프를 하겠죠. 네. 그 전에 이게 보릿고개였다가. 그러니까 이게 물론 장점은 뭐냐면 회계 투명성은 올라가요. 왜냐하면 야 만들지도 않았는데 무슨 실적을 반영을 하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만들고 나면 야 역시 깨끗하다 이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실적의 변동성은 너무 커집니다. 그잖아요. 예. 만들 때까지 뭐 전투기 만드는 게 6개월 만에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짚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 매출 인식 방법을 이 폴란드 쪽도 그렇고 바꾼대요. 이제는 그 인도 기준에 한 번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나눠서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조금 우리 실적 추정하기가 좀 더 수월한 거죠. 예. 그래서 이익 전망은 이제 하향되면서 목표 주가를 낮췄는데 내년에 대한 전망 그렇게 나쁘게 안 보시더라고요. 내년에 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정말 차세대 전투기 KF-21 요 초기 양산 계약이 아마 내년에 있을 것 같고,
동유럽으로도 수출 협상 기대도 되고요. 이제 제일 관심은 이거죠. 미국의 훈련기. 록히드 마틴하고 같이 하는데 저게 되면 주가 퍼포먼스 엄청나겠죠. 근데 저거는 보잉하고 또 경쟁을 해야 돼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 변동성이 높다는 것은 이제 어쩔 수는 없어요. 어쩔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회계 기준 변경하는 거는 조금 긍정적인 것 같고, 단기적인 모멘텀은 당분간은 없고, 또 KF21 물량도 일부 축소되지 않냐 이런 언론 보도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주가도 PER이 지금 25배니까 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가는 부진할 것 같아요. 지지부진. 그러다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년하고 내후년을 봤을 땐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 미국 훈련기도 기대가 되고 KF21도 나오게 되고 그다음 매출 인식도 바뀌고 좋은데, 다만 올해 연말까지는 특별히 뭔가 모멘텀이 좀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지루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KT는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일회성 비용입니다. 인건비하고요. 컨텐츠 수급 비용 이거 회계 처리를 원래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인식을 했는데 이걸 분기마다 좀 나눠 반영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좀 일부 있어가지고 이거 제외하면 추정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무적인 건 우리가 KT를 볼 때 여러분들이 뭐 매달 요금 내잖아요. 네, KT 이렇게 뭐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이걸 돈을 요금을 내실 텐데 그게 뭐 갑자기 엄청 늘어나거나 갑자기 줄진 않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주가에 큰 영향 안 줍니다. 그건 이제 기본적인 캐시카우고, 이 KT의 주가를 앞으로 올릴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이 데이터 센터하고요 클라우드 사업이 있어요. 자회사 KT 클라우드 있거든요. 이게 잘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물론 매출 비중이 높진 않지만 아직은 전체를 봤을 땐 여기가 매출이 34%나 점프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신사업에서 성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용 통제도 잘하고 있대요, 지금. KT 서비스 매출액 대비 서비스 비용도 90에서 95% 내외에서 비용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저거 비용 통제 뭐 안 돼서 뭐 마진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좀 너무 과도하게 앞서갔다. 그건 아니다. 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PER 7배, PBR 0.5배로 싸고요. 무엇보다 뭐 우리가 KT를 볼 때 항상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실적 아니죠. 배당이죠, 배당. 그래서 배당 수익률 6% 정도. 근데 LG 플러스도 실적은 나왔는데 대부분 평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오히려 KT는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약간 좀 차별화는 돼 있지만 어쨌든 뭐 둘 다 배당은 6% 이상 주니까 지금은 가치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한투의 김명주 전혜원 연구원님은 현대백화점은 제가 읽어보니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실적 안 좋아요. 일단 목표 주가는 유진했지만 3분기 백화점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은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금리가 높고 경기 안 좋은데 백화점이 옛날처럼 잘 될 리가 없잖아요. 뭐 그건 맞아요. 그래서 특히 여성복하고 의류, 원래 의류가 굉장히 고수익 사업인데 이게 매출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거기다가 각종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은 좀 부담이고, 예상대로 면세점은 좋아졌어요. 근데 면세점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아직은 좀 많이 안 와요. 근데 뭐 많이 오겠죠 앞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안 온 만큼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핵심인 백화점이 좀 아쉽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자회사 지누스가 실적이 반영되는데, 근데 이거는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누스가 그동안은 이제 뭐 물류비 있죠. 뭐 저기 매트리스를 만들어서 배에 실어가지고 미국에 수출하거든요. 그럼 뭐 컨테이너성 운임지수가 급등했다. 당연히 안 좋죠. 근데 이제 그것도 핑계거리가 아니에요. 왜? 컨테이너성 운임지수는 폭락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새 보세요. LG전자,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실적 좋은 거 아시죠? 왜 좋을까요? 운임지수가 다 급락해서 그래요. 그들은 실적이 잘 나옵니다. 그럼 지누스도 사실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왜 안 나오냐 이거죠. 미국 경기가 안 좋아서 미국에 수출하니까. 아니 미국 경기 좋다면서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참 지누스는 현대백화점이 인수는 했지만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이걸 기대하고 인수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조건이 좋아지는데도 좀 실적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뭔가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았나 하는 좀 우려도 들어요. 이건 뭐 정확히 또 파악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누스에 대한 부진이 현대백화점 주가에는 좀 뼈아프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예. 어쨌든 비싼 돈 주고 어쨌든 인수를 했잖아요. 돈을 주고 인수를 했는데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효과가 나고 있어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워낙 주가가 현대백화점은 싸고 크게 빠질 건 없어요. 예. 단 주가가 오르기가 이렇게 되면 어렵습니다. 언제 올라가느냐? 다시 기업 가치가 올라갈 모멘텀이 생겨야 돼요. 예. 그게 지금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게 나오면 또 뭐 보고서나 이런 걸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그게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또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내려온다고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관망 구간이다. 그 뭔가 바뀔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의 이진엽, 최영지연구원님 GS리테일 목표 주가 31,000원으로. GS리테일은요 본업이 잘 돼요. 편의점이 원래 BGF에 좀 밀렸거든요. 근데 이번엔 아니래요. 이번엔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GS리테일의 편의점이 좋았습니다. 3분기 편의점이 전년 대비 4% 증이. 호텔은 뭐 여전히 잘 나가고 서울의 호텔이 좀 부족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급 부족 수혜도 받고 있고, 그리고 판관비도 안정화되고, 프레시몰 이거 적자가 너무 컸는데 이것도 철수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적자 감축 효과는 연간 450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편의점의 실적 개선은 어쨌든 고무적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객수. 편의점에 오는 사람들의 객수가 조금 줄고 있나 봐요. 예전보다. 편의점 싸진 않아요. 편의점 우리가 집 앞에 있고 그래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그죠? 근데 편의점에 있는 물건들이 싼 편은 아니죠. 그죠? 엄밀히 보면.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고금리 시대에 여기도 영향을 좀 일부 받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다. 다만 경쟁사보다 항상 뒤쳐졌는데 이걸 따라잡고 있다는 거, 이거는 높은 점수 줘야 된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대부분 목표 주가 올렸어요. 많은 증권사들이. 예. 그 현재 PBR 기준으로 주가가 발바닥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올라갈 룸은 남아 있지만 성장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오르면 좀 줄이시고, 예, 하면서 약간 그 한국 타이어 느낌은 좀 나죠. 그래서 일단 어쨌든 좋아요. 예, 내용은 괜찮습니다. BGF를 쫓아가기 시작했다는 거. 편의점이 살아나고 있다. GS 리테일은 보시고,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의 배성지연구원이 태용 적어줘요. 태용은 원래 보고서 거의 안 나오는 기업인데 오랜만에 또 보고서 나왔고, 단조 프레스 이걸 가지고 해상 풍력이나 육상 풍력에 들어가는 대형 그 부품을 만들죠. 예. 그래서 제강 공장 내지 철강 제품으로, 철강 소재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직접 철강 회사를 만든 거예요. 저것 때문에 회사가 휘청했어요, 사실. 그랬다가 이제 살아난 거죠. 주요 매출은 해상 풍력 쪽이고, 지난 2분기에 깜짝 실적 냈던 거는 이제 가스 전력비가 안정화돼서 그런 거죠. 근데 3분기에도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스비가 조금 오른 것 같아서. 다만 4분기는 안정화될 것 같은 게 지금 유가 급나가죠. 그래서 4분기는 또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풍력 중심으로 15% 이상 성장을 예상하고, 요즘에 해상 풍력 안 좋은 거 아시죠? 막 프로젝트 취소되고. 근데 이거는 미국이나 유럽 쪽 얘기고, 이 미국 비중이 좀 낮아요, 태용은. 예, 그래서 대만이나 이제 다른 기업 등으로 이 부품을 납품하는데, 뭐 대만 쪽은 크게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공급 환경 그대로 이어진다. 조선 쪽도 이번에 8월에 삼성과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PER 9배고, 최근에 주가 많이 떨어졌고, 예, 도시가스 요금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3분기 실적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제강사업부 가동률도 좋습니다. 풍력 업황 이제 우려는 좀 있어서 이게 24,000원에서 지금 15,000원까지 급락을 했어요. 뭐 풍력주 다 빠졌죠. 그래서 가격은 다 빠진 거 아닌가. 예, 3분기 실적만 좀 확인해보자.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은 그냥 지금 막 급하긴 하지 마시고요. 조만간 다음 주까지 발표해야 돼요. 그거 한번 보시고 내용이 나쁘지 않으면 그때는 또 한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아무튼 지금은 분명히 기회 구간은 맞지만 한 번 더 실적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은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야, 이거 진작에 좀 이걸 내놨으면 어땠을까. 그게 좀 아쉽고요. 실적은 안 좋아요. 이게 석탄 같은 거 트레이딩하는 회사인데 안 좋습니다. 자원 부분 이익이 3억밖에 안 돼요. 또 LCD 패널 같은 거 이제 무역 회사니까 중개를 해서 해서 이제 그런 걸 트레이딩해서 시세 차익 남기는 건데, LCD 같은 것도 이제 무역을 하나 봐요. 근데 자원 시장이 부진해 가지고 이익이 감소했고, 물류 쪽도 물동량이 감소해서 마진이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인수를 했거든요. 인수한 이제 내용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330억 원 투자를 해가지고 지분 60% 인도네시아. 이건 좋은 거예요, 사실은. 호재죠. 그래서 유통 권한까지 확보를 했고, 매장량은 총 3,600만 톤인데 현재까지 480만 톤이 생산됐으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죠. 그리고 올해는 200만 톤 생산할 것 같고 28년에는 370만 톤. 그러니까 계속 생산량은 늘어나겠죠. 근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니켈, 리튬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2차전지 소재 쪽에 진출한 거는 좋은데 시기가 아쉬워요. 올해 6월이나 7월에 저게 나왔으면 거의 상갈 재료입니다. 진짜 그때 분위기로는, 만약에 그때 이 공시 나왔죠, 상한가 갔어요. 지금은 180도 분위기가 바뀌었죠. 지금 리튬, 니켈 가격 급락하니까 이거 인수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이제 먹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좀 타이밍이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데 단기적으로는 좀 아쉽다. 시기가 좀 늦었다, 약간 타이밍이. 그래도 일단은 불확실성 하나 해소됐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니켈 광산 언제 인수하냐, 하는 거 맞냐 이랬는데, 결국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불확실성 하나는 제거됐고, 다만 실적 안 좋고 물류 부문, 유연탄 이거 보세요. 이렇게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좋을 수가 없죠. 거기다 한 가지 더 문제가, HMM 인수 좀 안 했으면 저는 좋겠거든요. 주주분들 중에 다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인수하는 거. 왜냐하면 배당이 줄 수 있잖아요. 저게 HMM 인수가가 비싸잖아요. 싸지 않잖아요. 몇 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저 현금을, 몇 조 단위 현금을 요거 인수하는데 써버리면 배당은 어떡할 겁니까? 배당 원래 많이 주는 기업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지금 인수 때문에 주가 되게 안 좋거든요. 안 좋았는데 11월 중에 결론 나니까 인수가 되면 더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은 됩니다. 아무튼 아직 결론은 안 났고, 인수가 자체가 일단 시장엔 이 기업 주가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아까 그 내용을 제가 여기다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HM의 인수전 참여도 좀 아쉽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진테크는 실적은 안 좋죠. 당연히 7.2억이 잘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적자는 아닌 건 잘한 거죠. 시장 예상보다는 좀 잘 나왔어요. 7억 벌었는데, 야, 실적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누가 그러겠어요. 그건 아니죠. 근데 이거는 이미 예정돼 있던 겁니다. 좋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삼성 하이닉스가 설비 투자 줄이는데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당연한 현상이고요. 다만 그래도 이 안 좋은 악조건에도 돈 흑자 났다. 이건 괜찮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메모리 고객사가 계속 투자할 거고, 특히 ALD 장비, 어제는 주성, 오늘은 유진, 둘 다 경쟁사죠. 그래서 이쪽은 좋아질 걸로 계속 많이 말씀을 해드려서 더 이상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릴 것 같고,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오늘 신고가 났더라고요. PBR 기준으로 2.5배를 넘어서 허리를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싸진 않습니다. 신규 투자는 안 됩니다. 기다리셔야 되고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 그리고 이번에 반도체 장비주 투자하신 분들 느끼셨죠? 반도체 장비주 투자가 어떨 때 해야 되는 거, 망할 것 같고 안 좋고 주가 폭락할 때 왜 투자해야 되는지 이번에 아시겠죠? 경험하셨죠? 좋을 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왜? 주가가 엄청 빨리 선반영을 해요. 그걸 아마 다시 한번 느끼지 않으셨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막 신고가 나잖아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그 회사마다 각각의 장단점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건 뭐 제가 워낙 많이 설명해 드렸으니까 함께 배우기 예전 했던 반도체 자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메리츠증권의 황승우 연구님이 신용이 지탱하는 소비라고 좀 적어주셨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오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미국 그 소비 꺾인다 요 내용이고, 뉴욕 연준에서 3분기 미국 가계부채랑 신용 보고서 발표를 했는데 가계부채도 많이 늘어났고요. 2,2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50조가 넘죠. 신용카드 잔액도 1,540억, 작년 동기랑 비교해보면 200조 원이에요. 200조 신용카드 잔액이 집계 이래 최대 증가폭이라고 하고요. 연체율도 많이 늘었어요. 적어도 하나의 계좌가 30일 이상 연체된 그 신규 연체율이 2%까지 늘어나서, 코로나 이전에 평균이 1.7이었대요. 연체율이. 이걸 늘어났으니까 지금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지금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씩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 좀 이게 나이 어리신 분들, 또 저소득층,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죠. MZ세대가 좀 어리고 밀레니얼 세대는 좀 상대적으로 약간 그래도 한 30대 정도 되죠. 그죠? 3, 40대. 30대? 30대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사실 X세대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신용장액 기준 1만 달러 이상. 이 사람들의 이제 연체율이 증가했다. 또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 갖고 있는 분들도 연체율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저금리 때문에 가계 이자 부담이 낮았는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못 견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의 높은 소비가 유지되기 어렵다. 이게 연체율입니다. 소비가 꺾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금리 오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메리츠증권은 지속적으로 그걸 좀 얘기하고 계세요. 뭐냐면 미국 기준금리 인상 사실상 끝났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또 한번 적어주셨습니다. 쿠팡은 정말 대단한 실적을 또 냈어요. 매출이. 물론 수익성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에 의해서 주가 빠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매출 성장이 18%거든요.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전자상거래 성장률 8%밖에 안 되거든요. 네이버가 13%예요. 네이버도 잘했죠. 이마저도 1등 기업에 뛰어넘고 있어요. 놀라운 성장세고, 쿠팡이츠, 플레이, 쿠팡플레이 뭐 이런 자회사들 있죠. 41%나 성장했다고 합니다. 활성화 고객이 2천만 명 넘었대요. 우리나라 인구의 뭐 거의 대부분 그냥 쓴다고 보시면 돼요. 2천만 명이면. 가구당 그냥 한 명,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나라 전 가구가 다 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사실. 고객당 단가 300불 유지되고 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 근데 그렇게 또 따지면 더 이상 성장하기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미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익성이 좀 기대 이하였던 건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전자상거래 외쪽에 투자를 좀 했나 봐요. 그리고 비싸요. 주가가 싸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 관점에서 매력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시총이 40조나 됩니다. 그러니까 싸지는 않다는 게 좀 단점이죠. 하나증권의 김놓고 연구원님이 타이어 유된, 이게 MLCC 기업이고, 이번에 그 제품 매출이 컵패시터, MLCC 제외하고 모두 다 작년보단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컵패시터, MLCC 쪽도 전분기 대비하면 또 증가를 했대요. 그래서 소비자 제품, 정보기기, IT 인프라 모두 다 매출은 좀 감소했지만 스마트폰과 전장형 매출은 오히려 또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MLCC 포함된 컵패시터 부분 매출액은 마이너스 8%. 수주액은 근데 또 반대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수주액은 전년 동기, 전분기 대비 다. 수주 잔고액도 전분기 대비 증가세 전환. 신규 수주도 8개 분기 만에 전년. 그러니까 모든 지표가 바닥에서 터닝하고 있어요. 그래서 MLCC 업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여전히 될 것 같고, 광군제나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 스마트폰 고객사들이 재고를 좀 확보 중인 걸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최악은 지나가고 있다. 이런 좀 분위기로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NH의 임재용 연구원님이 오픈 AI 샘 알트먼 아시죠?
예, 오픈 AI 챗 GPT를 이제 만든 사람이고 AI 이번에 컨퍼런스를 했는데 핵심은 뭐냐면 세 가지예요. 일단 이제 챗 GPT를 사용하는 사람이 매주 1억 명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저도 자주 쓰고 있어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랑 이런 것들 자주 쓰고 있는데 쓸수록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쓰면 쓸수록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더 싸고 강력해진 GPT 터보. GPT 터보는 뭐냐면 첫 번째로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데도 비용을 깎아버렸어요. 굉장히 혁신적인 거죠. 저비용. 이게 자본주의의 좋은 점이에요. 자본주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은 있죠. 자본주의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뭐 양극화라든가. 근데 그걸 떠나서라도 자본주의의 좋은 점이 있어요. 저런 엄청난 기술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싸게 해줘요. 가격을 낮춰서. 예. 반도체만 해도 처음 나온 옛날에 애니악 반도체 아세요? 1960년째.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성능은 지금 생각하면 형편없죠. 지금 성능과 비교하면. 근데 가격은 훨씬 비싸요. 근데 지금은 그때랑 비교 안 되는 반도체가 매일 나오는데 가격은 훨씬 쌉니다. 그죠? 예. 그게 자본주의의 이제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죠. 예. 근데 어쨌든 이 GPT의 터보가 훨씬 성능이 좋은데도 가격은 훨씬 저렴하게. 그럼 많은 사람이 쓸 수 있겠죠. 그리고 300페이지 이상의 텍스트로 처리도 가능한다고 합니다. 입력 토큰 이게 비용이죠. 0.01달러밖에 안 돼서 기존의 GPT-4보다 3배나 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 문제 개선했으니까 점점 대중화가 빨라질 것 같고 이건 반도체한테도 좋은 거죠, 사실. 사용자, 그리고 이번에 샘 엘트만이 했던 얘기를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앱스토어가 될 것 같아요. 애플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애플이 이렇게 높은 가치 받은 건 뭐죠? 앱스토어 때문이죠. 생태계 만들었죠. 이거를 지금 구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생성형 GPT를 이용해 가지고요. 누구나 쉽게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코딩 몰라도 돼요. 자연어로 텍스트를 통해서 이거 만들어줘.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유를 해요. 또 이 스토어에 올려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쓰면 나는 보상을 받는 거예요. 앱스토어가 그거잖아요. 근데 앱스토어는 어려워요. 여러분 프로그램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전문 지식이 없는 이상. 앱스토어에 올릴 수 있습니까? 근데 이 GPT는 또 달라요. 그냥 만들어줘요. 챗봇을. 네, 접근성.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이렇게 대중화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낫지 않냐. 이게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 리스크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저작권도 한층 더 강화를 해서 예, 오픈 AI 이번 조치는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 그래서 대중화 속도를 앞당기고 초기 비용도 낮추고 그 다음에 공유를 해서 생태계 늘리고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누구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차가 얼마 안 나요. 이제 하나는 2.8조 하나는 2.7조 달러 거의 좁혀졌어요. 역전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역전하는 것도 볼 것 같아요. 왜? 애플은 AI에서 뭔가 혁신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아이폰만 갖고는 안 돼요. MS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차이. 예. AI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죠. 그거를 오픈 AI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 예.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죠. 예. 아무튼 이번에 개발자 컨퍼런스는 많은 걸 항의하고 있다. 우리 생활에 더욱더 빨리 많이 이 챗 GPT나 이런 게 자리 작용하고 이게 대중화되면 될수록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회사한테는 더 좋은 거죠. 예. 그걸 다시 한번 좀 느끼는 개발자 회의였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내부자 매수는 사실 없었고요. 예, 제가 찾아본 건 없었고, 그 전자공시 쪽에서는 오픈의 엣지 아시죠? 그 반도체 설계회사, 그 설계 자산. 요게 그 뭐죠? 뭐라 그러죠? 그 암 있죠? 영국의 암 같은 회사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91억 원 정도. 어느 회사인지 몰라요. 한국 소재 반도체 기업이니까 뭐 어딘간 있겠죠. 예, 한국 기업이고 거기에 IP를 라이선스 제공해서 일단 이제 수수료를 받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 어제 주인공 캠트로닉스였어요. 어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고 어제 주가 폭등했죠. 뭐냐면 반도체 EUV 저 동진 세미캠이 만들잖아요. 저 PR 포토레지스트 강강에 EUV용은 따로 있어요. 저거 만드는 회사가 일본 기업이 있죠.
저걸 만들려면 원재료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원재료가 PGMEA입니다. 이거 아마 함께 배우기 예전에 한번 캠트로닉스 디스플레이 편에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죠. 예. 저거예요. 저거 생산이 한 투자. 저거 이제 국산화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투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큰 호재가 될 수 있고, 또 이제는 뭐가 있죠? 그 캠트로닉스는 시각 디스플레이 시각도 하잖아요. OLED.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혜. 그러니까 두 가지 수혜죠. 반도체랑 OLED. 거기에 관련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일단 굉장히 좋은 어제 호재가 공시가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여기까지 공시까지는 다 봤고, 시장 이제 곧 끝나는데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제 주가 지수는 하락세로 좀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가 오후장에 좀 빠졌고,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 오전엔 버티다가 오후에 특히 2차 전지가 급락을 하면서 오늘 오후에는 좀 1.6% 가까이 빠졌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상승 뒤에 어쨌든 조정은 나왔는데, 뭐 상승폭의 3분의 1 정도라서 뭐 아직까지 추세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 그런 단기 조정으로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외국인들은 꼭 관망을 했고요. 기관들이 샀고, 수급상 큰 특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로는 오늘은 모바일 게임, 그러니까 게임주의 날이었어요. 한마디로 오늘 뭐 위메이드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게임주들이 그냥 다 일제히 급등세로 전환이 됐고, 같은 컨텐츠 업종이죠. 그 웹툰 관련주도 점프를 한번 했습니다. 또 영화 관련주 CJ ENM도 흑자 전환했더라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좋은 실적을 냈어요. 그래서 오늘 진짜 오랜만에 컨텐츠조다. 게임, 영화, 드라마, 뭐 웹툰 컨텐츠의 날로 오늘은 좀 자리매김했고요. 또 미용 의료기기도 클래시스의 호실적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아까 영상 컨텐츠 오늘 좀 좋았고요. 그다음에 여행주들도 뭐 실적 으로 오늘 하나투어가 한 6% 가까이 급등을 했고, 비트코인 관련주 이제 게임 업종이죠. 여기가 주로. 그리고 편의점 기업은 오늘 그 이마트가 많이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안 좋았는데 오늘은 7.4%, GS 리테일 한 1% 내외 정도 올랐고요. 엔터주도 오늘은 이제 CJ ENM이 오르다 보니까 좀 괜찮았는데, 다만 YG엔터는 오늘 마이너스 2%, JYP도 그렇고 조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오늘 디오가 레이랑 좀 올랐고요. 최근 워낙 빠졌죠. 이쪽 그 임플란트 쪽이 오늘 약간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고, 그리고 화장품주들도 실적이 어제부터 좋았죠. 오늘도 추가로, 오늘 특히 클리오가 아까 실적 발표했는데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들도 요즘에 꾸준히 반등을 하고 있고요. 뭐 장과 상관이 없어요. 이게 완전히 왕따 당하던 업종들이 대부분 이렇게 좀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항공주들은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어쨌든 항공주도 좀 바닥을 잘 다지고 있고, 제재업종도 일부 좀 반등했고요. 의류주도 약간의 반등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또 부진했죠. 오늘은 특히 이제 2차 전지나 조선주가 좀 안 좋았어요. 국제유가 좀 빠진 게, 요새 좀 조선주도 한번 확 달렸는데 다시 또 주가가 밑으로 조금 휘청이는 그런 모습 났고, 리튬 관련주는 뭐 리튬 가격도 안 좋은 데다가 실적 부진에다가 에코프로가 지금 오늘 14%나 폭락을 했고 하면서 오늘 2차 전지는 상당히 좀 안 좋게 흘러갔고, 오늘 셀업체들은 오전에 좋았거든요. 근데 오후에 같이 좀 꺾여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뭐 2차 전지가 저 대장주들이 무너지니까 밑에 있는 이제 업체들은 다 흔들리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차 전지가 제일 안 좋았어요. 2차 전지랑 조선, 그리고 유가 빠지면서 정유업종 또 약간 흔들렸는데, 근데 GS는 또 다르죠. 근데 GS는 실적 발표했는데 잘 나왔습니다. 실적도 뭐 주가도 워낙 저평가돼 있죠, 사실. 그리고
폴더블 포머. 반도체도 좀 안 좋았어요. 약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좀 쉬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부장 기업들 일부 오른 것도 있는데 많이 빠진 건 아닌데요. 다만 PSK 홀딩스는 요새 좀 많이 올랐죠. 오늘은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AI 챗봇 석유화학.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은 기업들이 좀 빠졌지만 오늘 시장의 한마디 좀 특징은 왕따 당하던 건설, 게임, 웹툰, 드라마 뭐 이런 기업들 있죠. 예, 여기가 그냥 정말 오랜만에 불을 뿜어버렸습니다. 예, 약간 한풀이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제약바이오 괜찮았고요. 예, 그래서 컨텐츠와 헬스케어가 오늘 시장은 일단은 이끈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한 번만 뭐 점검을 해보면 삼성바이오 역시 바이오답게 조금 버텨줬지만 다른 기업들이 버티질 못했고 셀트리온도 버텼잖아요. 그죠? 삼성물산 요새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삼성물산 시가총액이 20조라는 건 참 그죠? 예. 오늘 에코프로는 14% 폭락했고요. 예. 그리고 오늘 삼성 SDS도 좋았네요. 한 3%, 한국전력 2.3%, 크래프톤이 10% 급등을 했고 조선주는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 확실히 바이오 좋았고요. 유한영행도 좋았습니다. 제일제당 같은 이제 음식료도 조금 회복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코웨이가 한 4%, 알테오제는 7% 급락했습니다. 2차전지인 SKC도 오늘 3% 빠졌고요. 현대미포가 5% 크게 하락을 좀 했습니다. 보험주도 안 좋았습니다. 네. 클래시스는 실적으로 갔고 이마트도 이제 뭐 요즘에 실적 이제 바닥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좀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그리고 루닛이 상당히 좋았었죠. 근데 오늘은 마이너스 5% 가까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주성은 오늘도 견조했던 것 같습니다. CJ ENM 정말 오랜만에 반등이에요, 진짜. 그리고 근데 오늘은 이제 2차 전지가 워낙 좀 많이 빠지면서 증시를 아래로 좀 끌어당겼죠. 왜냐면 2차 전지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악영향을 오늘은 좀 줬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시장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한마디로 증시는 여기서 좀 며칠 더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빠지면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빠지면 어쨌든 이제 좋은 기회가 온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다만 오르는 날은 이렇게 빨간불에는 투자하지 말자. 그것만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관찰하실 거는 소외받은 기업들 위주로 보세요. 소외받은 것 중에서 앞으로 좀 좋아지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쪽으로 계속 포커스를 맞추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내일 오전에 내일 오후죠.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녹화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은 어쨌든 뭐 바닥은 찍은 상태에서의 변동성이고 종목 장세가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시장은 일단 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